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환영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밌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그 목 뒤에 파스가 붙여져 있네요. 네. 무슨 일입니까? 그냥 붙였습니다. 피아니스트들의 습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제 피아노 연습을 많이 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몇 시간 했습니까? 어제 한 10시간 쳤을걸요? 와, 아니 입시생도 10시간 안 치는데 아니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스트레이트로 몇 시간 칩니까? 스트레이트로 그래도 한 3시간 4시간씩 가죠. 예. 이 결국은 피아노도 체력 싸움이네요. 체력 좋아야 돼요. 진짜로. 그 피아노 치려고 먹고 운동하고 하잖아요. 아티스트들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3시간은 4시간 연속으로 쉬지 않고 친다. 중간에 물은 마십니까? 물 마셔요. 일부러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중간에 연습하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약간 템포가 끊기죠. 저는 근데 제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 많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음악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으니까 혼자 연습을 하지 않는 경우에 뭐 그런 조절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에서 약간 그렇게 적응이 됐습니까? 다 적응됐죠. 완전히. 내가 가고 싶어도 참아라. 다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 피아니스트는 본인 혼자 하면 되지만 네. 물론 그것도 대단히 존중받아야 되는 일이지만 이렇게 어컴퍼니스트는 기악과 관악 또 성악까지 다 이제 어레인지를 하면서 이 생활 리듬도 맞추고 정말 반주자들 대단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 배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곡 어떤 곡입니까? 오늘 소개드릴 곡은 작곡가 아렌스키의 피아노 트리오 1번입니다. 네, 이 곡을 오늘의 주제곡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작곡가 아렌스키 정균 교수님 여기서도 많이 네. 소개를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곡들이 유명한데 아렌스키라는 작곡가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 특히 이 피아노 트리오 1번이 이 아렌스키의 대표작이기도 한데요. 오늘 들려드릴 악장이 요즘 진짜 제가 너무 빠져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너무 큰 감동을 느낀 곡이고. 아니 요즘 러시아 쪽으로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네요. 편향되어 있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러네요. 오늘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스트라빈스키 공연했었거든요. 네. 근데 스트라빈스키와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작곡가입니다. 우리가 그 러시아 작곡가들을 생각했을 때 비교적 다 뒤에 스키가 붙고 네. 이게 크가 붙으니까 형제 같죠. 예, 형제 같고 음악 성향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달라요. 실제로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러시아 작곡가 하면 보통 뭐 웅장하고 예. 또 뭐 거대하고 이런 뭐 벅찬 감동을 느끼고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아렌스키의 이 작품은 정말 말을 잃게 만드는 그런 작곡가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군요. 아렌스키 이야기하기 전에 네. 태영 쌤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어떤 어제 거요? 우리가 선정이 됐는데 네. EBS FM 정규의 클래식이 예. 한국 방송 대상 작품상에 선정이 됐습니다. 와, 너무 축하드려요. 아니 모르고 계시는 것 같길래 몰랐어요. 저는 축하해 준다는 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축하드려요. 아니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아무도 저에게 소식을 안 주셨어요? 9월 3일 날 이제 SBS에서 받기로 했고 와. 예, 어제 이제 네. 선정이 돼서 네. 지금 우리 태양 선생님 화요일을 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이 전체 월화수목 금토일 우리가 다 출품했거든요. 와. 그래서 이 기획 구성에 있어서 작품상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자축하겠습니다. 너무 기쁜 청취자 일이죠.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화요일에 하나하나 네네. 이 편향된 음악으로 네. 정태양의 그 편향된 시선으로 기획 구성이 정말 뛰어났다는 상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정경 교수님과 청취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님의 또 공이 있기 때문에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 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네. 들어오자마자 가만히 있었거든요. 말을 하나하나. 근데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몰랐어요. 이거 방송 때기 하면 더 재밌겠다. 정말 대단한. 참으셨군요. 국 참았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가 또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자, 아렌스키를 돌아갑니다. 어느 시대에 활동하는 작곡가입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이 스키라는 이름이 붙은 스키 아니면 프 아닙니까? 라마이노프. 푸죠. 예, 차이콥스키. 그들이 활동하고 막 작품을 내고 또 연주까지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예. 그러니까 1861년에서 1906년까지 산 사람이니까 19세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차이콥스키가 사실은 더 선배고요. 네. 라흐마니노프가 더 후배.
후배국 한 그 사이쯤 어허. 시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노브고로드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네. 이 가족이 평범한 귀족 가족이었습니다. 평범한 귀족 가문은 뭡니까? 왜냐하면 이 시대가 흐를수록 이제 점점 이 현대로 올수록 이 귀족들의 세력이 약해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아, 사실 우리가 뭐 오페라나 다른 문학 작품에도 나오잖아요. 몰락한 귀족 또는 뭐 한때 대단했던 가문이었으나 지금은 또 평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귀족 가문들의 특징이 이 클래식 음악을 굉장히 사랑했다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일단 뛰어난 피아니스트였고 이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열정적인 음악 애호가라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첼리스트 출신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가정 환경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연히 음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9살 무렵부터 작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좀 평범한 귀족 가문이라는 게 보니까 이 권력은 좀 약해졌지만 돈은 여전히 있다. 재능은 있다.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른 나이에 음악은 입학합니까? 이렇게 재능을 일찍 보였지만 평범하게 18살에 음악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조기 입학은 안 했네요. 조기 입학은 아니었고 예.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 뭐 굉장히 많은 위대한 음악가들을 배출한 학교인데요. 이곳에 들어갔고요. 이곳에 당시에 그 림스키 코르사코프라는 작곡가가 왕벌의 비행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 예. 교육자로서도 대단한 업적을 남긴 분이세요. 이분에게 이제 사사를 받으면서 음악 이론도 배우고 작곡 전반을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렌스키도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림스키 코르사코프라는 위대한 작곡가가 이 아렌스키를 얼마나 신뢰했냐면 자신의 작품을 만들 때 그러니까 오페라거든요. 오페라는 오케스트라 반주잖아요. 네. 그걸 이제 피아노 악보로 옮기는 작업을 아렌스키에게 맡길 정도로 뭔가 신뢰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작업이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오페라를 해보면서 느꼈지만 네네. 솔직히는 오페라 가수가 네. 오케스트라 반주로 맡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3번, 4번 많아야 3번, 4번이고 그렇죠. 적으면은 2번일 확률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제네럴이랑 그 전에 예, 예, 예. 실제 프로베 정도.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피아노와 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의 그 느낌을 피아노로 옮겨서 실제로 가수들이 맞아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 맞아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 되게 어려운 작업인데 그거를 이제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맡길 정도면 그게 대단했던 것 같고 저도 그거를 몸소 체험한 바가 있었던 게 제가 라스칼라 극장에서 한 40년 만에 올려진 오페라가 있거든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들이라는 오페라가 있었어요. 처음 듣습니다. 네, 케루비니의 작품인데 네. 그게 뭐 위대한 성악가 알프레도 크라우스가 연주한 이후에 제가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 작품을. 와. 그런데 이 서곡이 한 8분 되는데 피아노 악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유실이 돼가지고 전 세계 피아노 악보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제가 그냥 오케스트라 악보 보고 쳤어요. 그 리허설 때. 스칼라에서? 예.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정말 이런 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렌스키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엄청 복잡하고 좀 어려운 작업이라는 걸 저도 아니 알고 있죠. 아렌스키는 죽었잖아요. 네, 죽었죠. 뭐 어쩔 수 없어. 뭐 어떻게 그래서 천국에 제가 팩스라도 보내야 되나요? 제가 직접 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림스키 코르사코프라는 그런 거장이 아렌스키의 젊은 날을 지지해 주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21세에 모스크바 음악원 작곡가 교수가 됐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21세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교수 생활을 시작해서 당시에 학생들보다도 나이가 어린 경우가 많았다고. 아니 지금 이해가 어려운 게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 18살 입학했는데 네, 졸업하자마자 바로 교수가 되었대요. 18, 19, 20, 21. 네. 대학원도 안 하고 대학원도 안 하고 군대도 안 가고. 여러분 학제가 좀 다르긴 하지만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굉장히 열받는데요. 아니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물론 바로. 당연히 1등으로 졸업을 했지만 교수가 되는 것은 조금 이례적인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 음악원의 교수가 되었는데 이 아렌스키가 그 당시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연주자로서까지 뭔가 정점에 도달했던 시기고
그런데 그 당시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뭔가 이 자신들보다도 어린 선생님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허물없이 지내지만 음악적으로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참 러시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진보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편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편견이 없네요. 저도 학생보다 어렸던 한 2년 전에 학생보다 어렸던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항상 그렇습니다. 박사과정 수업하면 박사는 예, 박사는 60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야, 21살에 러시아를 대표하는 모스크바 음악원의 네, 네. 교수가 됐다라는 건 좀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제자들 중 나이 많은 제자들 중에 유명한 작곡가들도 있습니까? 정말 많은데요. 네. 일단에 라흐마니노프, 스크리아빈, 메트너 이런 우와.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이 러시아 음악계를 빛낸 별 중에 별들이잖아요. 예, 이런 교육적인 아렌스키 능력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언급한 분들은 다 작곡가입니까? 작곡가죠. 그럼 라마니노프는 피아노 전공생이 아니네요? 라흐마니노프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이자 그러니까 그걸 두 개 다 배웠죠. 저는 궁금한 게 학위가 있습니까? 학위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지금 보니까 제 네. 정황상 라마니노프 피아노 학위가 없네. 없겠죠. 비전공자네.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와. 여러분 근데 제가 오페라 코칭이라는 그 전공을 했거든요. 예. 제가 석사 학위가 그걸로 있는데 사실 그것도 몇 년 전만 해도 없었어요. 근데 한 10년, 15년 사이에 막 있는 거거든요. 이야기는 제가 정확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님의 의도는 뭐냐면 나는 오페라 코칭 학위가 있는데 네. 없는 애들이 아니, 좀 가르치는 애들이 많다 아니, 이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이거 교수님 오해하셨네요. 이거 그러니까 그 예전 시절에는 사실 지휘과도 학교에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융합되어서 음악을 가르쳤었는데 이 현대 사회에 올수록 더 세부적인 어떤 전문성이 생기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차르트는 바이올린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하고 작곡도 잘했잖아요. 사실 그 시절에 무슨 전공을 나누는 게 필요했겠어요. 네. 네. 음악적인 어떤 사조가 그랬죠. 네. 굉장히 급박하게 수습하시는 너무 모습. 급박하네요. 그렇죠. 정명원 선생님도 지휘 디플롬이 없을 수 있죠. 있을 필요가 없지. 예, 정명훈 선생님 있으시지만 그래요? 없을 수도 뭐 지지자들 중에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 하물며 제 선생님도 오페라 코칭 학위가 없어요. 네, 네. 하긴 뭐 파바로티도. 그럼 현장파들이잖아요. 요거 좋네요. 현장파 무슨 인상파처럼. 네, 그럼요. 학위가 전혀 중요하지 그럼요.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음악이 다 통합이다, 여러분. 그렇게. 자, 오늘 또 아렌스키를 통해서 저희가 또 이런 또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에 또 기쁩니다. 자, 다시 교육자로서 아렌스키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렌스키의 제자들이 증언하기로 그냥 이렇게 이론을 잘 가르치고 지도를 잘하는 것을 넘어서 이게 음악의 어떤 철학적인 면, 문학적인 면, 그리고 감정적인 면의 그 진정성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가르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어린 교수님이잖아요. 너무 젊은 교수님이잖아요. 사실 저도 학교에서 젊은 선생님 중에 한 명이지만 21살이었으니까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렌스키에게 진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증언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문제에 좀 부딪혀요. 아렌스키가 너무 잦은 음주와 그리고 도박과 그리고 성격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갈등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스크리아비는 제자이기도 하지만 음악의 어떤 철학적인 차이로 큰 갈등을 빚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 모스크바 음악원 재직 시절에 아렌스키가 러시아의 대작곡가인 차이콥스키를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러면 차이콥스키랑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이콥스키도 그 당시에 이미 선생님이었어요. 네. 퇴임하기 전에. 이미 선배시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 학교에서 만났지만 차이콥스키와 또 관계가 더 궁금한데 어떻게 지냈습니까, 향후? 이 차이콥스키와 굉장히 가깝게 지냈고요. 차이콥스키가 아렌스키를 아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멘토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이콥스키가 림스키 코르사코프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아렌스키를 무척 좋아합니다. 당신도 그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라고 편지를 보냈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신 이렇게 어레인지를 많이 해줬군요. 네, 네. 아, 차이콥스키 이런 면도 있네요. 차이콥스키가 또 따뜻한 사람이라는 그게 많죠. 네, 그렇군요. 기록이. 자, 아렌스키에게 그렇다면 차이콥스키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 차이콥스키는 아렌스키에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러시아 작곡가들에게 거의 롤 모델. 롤 모델, 뭐 큰형님 같은 존재였는데요. 이 아렌스키 또한 차이콥스키 음악을 굉장히 흠모했고, 이 차이콥스키가 멜로디가 되게 뛰어난 작곡가거든요. 많은 러시아 작곡가들이 그렇긴 하지만 특히 이 차이콥스키가 그러한데 그런 어떤 멜로디를 만드는 능력 그리고 낭만적인 감수성 그리고 러시아 스타일의 낭만성을 뭐 더 특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이상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아렌스키의 오페라 중에 하나가 이 차이콥스키의 동생이 대본을 쓰기도 했고, 그러니까 단순히 영향을 받는 어떤 관계를 넘어서 아렌스키가 추구했던 어떤 국제적인 낭만주의의 방향성을 차이콥스키가 더 롤모델로 확고하게 하게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아까 우리가 좀 언급을 했지만 네, 좀 무절제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이 이제 아렌스키의 삶에서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아, 사실은 그 또 아렌스키의 그 종목이 그 음주와 도박이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21살에 이제 82년도에 교수가 되었는데 95년도에 자진해서 교수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년 동안 어마어마한 교육적 업적을 이뤘던 것을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죠. 34살에 내려오는 거네요. 네. 그때 돼도 빠른 건데. 그때도 그래도 저보다 어린 거예요. 이야. 그러면 34살 이후 1895년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렌스키의 위대한 업적으로 인해서 그리고 능력으로 인해서 또 다른 중요한 직함을 얻게 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황실 교회 합창단의 음악 감독이 되게 됩니다. 이게 황실 소속이다 보니까 이게 국가직이었어요. 그 또 러시아 같은 요런 쪽 나라들이 국가직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그 동유럽에 그런 제도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국립합창단 아닙니까? 그렇죠. 국립합창단 이거는 국립합창단 아니 단장 어차피 교수랑 같이 못 합니다. 바빠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이거는 이직이죠.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이거 말 똑바로 합시다.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이제 교수가 재미없으니까 이제 현장파로 간 거죠. 연주 생활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예.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이 아렌스키와 명성과 실력이 이게 공인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 아무래도 이제 단장님이 되셨으니까 행정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작곡도 연주도 병행하면서 네. 음악적으로는 점점 더 위상을 얻어갔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개인적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내면은 조금 더 고립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지나친 음주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우울증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것이 아렌스키를 점점 무너뜨려 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술가들이 되게 예민하고 섬세해요. 이게 사실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아파도 되게 많이 아픈 것처럼 느끼고 네. 그 조금 기분 나빠도 많이 기분 나빠. 그러니까 모든 감각이 뭐랄까 되게 예민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저는 아티스트들한테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음악 외의 어떤 삶을 감당하기 어려워했고요. 점점 스스로 폐쇄적인 생활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1906년에 44세거든요. 핀란드의 요양소에서 폐결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니 저보다 어린 나이에. 너무나 이른 나이죠. 속상합니다. 아니 여자친구 없나요? 결혼 안 했나요? 그러니까 작곡가들이 나 제가 생각할 때는 스스로가 건강을 굉장히 해치던지 아니면 어떤 계기에 뭐 병이 있던지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사후에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스승이었던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아렌스키를 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이콥스키와 나를 지나치게 모방한 작곡가라고 혹평을 했어요. 그리고 곧 잊혀질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젊은 시절에 이 아렌스키를
칭찬하고 또 신뢰했던 면이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아렌스키가 뭐 그렇게 진보하지 못했다 또는 더 음악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생각은 지금 시대에 와서는 어쩌면 오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후에 점점 더 재조명이 되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코너에서도 이 작곡가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특히 하나의 작품, 그 위대한 작품이 아렌스키를 오늘날까지 숨쉬는 작곡가로 만들었는데 그게 오늘 소개드리는 피아노 트리오 1번입니다. 그 차이콥스키가 림스키-코르사코프한테 편지도 썼는데 너무하네요. 결국에 이쁘게 봐주지 않으셨네요. 그러네요. 아, 그렇지만 작품이 살아서 숨쉬고 있죠. 야, 자 지금 말씀하신 피아노 트리오 제1번 언제 작곡했습니까? 네, 1894년인데요. 이 작품은 아렌스키가 흠모하고 또 사랑하고 존경했던 한 음악가를 떠올리면서 뭔가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음악을 쓰게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러시아의 아주 위대한 첼리스트. 그러니까 역사상 그 첼로의 계보에서 가장 위대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아렌스키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의 학생으로 재학하고 있을 당시에 학장을 지내셨던 카를 다비도프라는 인물입니다. 야, 그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그런 풍토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주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네네. 교육제랑 병행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예, 그렇죠. 예, 예. 뭐 정경호 선생님이나 네, 그렇죠. 장영주 그렇죠.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 보면은 네, 연주만 그렇죠. 하시잖아요. 근데 카를 다비도프는 거의 그렇게 연주가 많은 분 아니었습니까? 많았죠. 예. 그리고 연주가 많음과 동시에 또 교육적으로도 굉장한 업적을 남기셨고요. 아, 그렇군요. 자, 아렌스키는 다비도프의 어떤 점에 매력을 그럼 느낀 겁니까? 그러니까 다비도프라는 사람이 당시 학장님이셨잖아요. 직장 상사. 그러니까 이 아렌스키 입장에서는 단순한 어떤 학장님, 교수님, 또 위대한 연주자 이 모든 것들이 뭔가 좀 복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비도프라는 사람이 러시아의 음악 교육 시스템에 있어서 어떤 기틀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교육자로서도 탁월한 영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차이콥스키가 이 다비도프가 러시아 최고의 첼리스트다라고 극찬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리스트는 모든 첼리스트들의 왕이다라고 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유럽에서 유명했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다비도프가 연주했던 그 첼로 악기 스트라디바리가 있는데 이 스트라디바리가 지금도 남아 있고 첼리스트 요요마가 이야. 그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야.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요요마. 영광이네요. 요요마로서도 행복할 것 같아요. 1712년산. 네. 이야. 뭐 이게 어떤 와인이랑도 비교가 안 되고 뭐 어떤 피아노랑도 비교가 안 되는 그 올드 악기의 매력이죠. 이야. 지금 2025년이니까 1712년이면은 거의 300년이 넘은 네, 최고의 악기인 것 같아요. 너무 근사합니다. 자, 아렌스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렌스키가 작곡가들은 이런 문화가 있어요. 누군가가 굉장히 존경스럽다, 뭐 사랑한다 이러면 그에게 이 작품을 바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첼리스트에게 어떤 진심 어린 헌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그 감정이 이 피아노 트리오 1번에 묻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곡이 이 다비도프의 사망 5주년을 기념해서 작곡이 되었고,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단지 추모의 의미를 담은 곡이 아니라 이 다비도프를 향한 어떤 마음을 담아서 아렌스키가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고백이 되게 만드는 그런 곡이 아닐까. 그러니까 혼자 되게 많은 생각했어요. 이 작품 저도 이 작품을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막 집중적으로 듣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듣고 차에서 듣고 계속 그러면서 저도 큰 감동을 받게 됐죠. 이 작품에서 첼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러니까 다비도프라는 위대한 첼리스트한테 헌정이 된 만큼
생각을 해도 딱 첼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첼로가 주선율을 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첼로가 시작을 하면 피아노나 바이올린이 이제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첼로가 사실은 되게 현악기 중에서 저음에 속하는 악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작품 전체를 무게감 있게 끌고 간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사막장의 엘레지아라는 곡입니다. 뭐 우리 국어로 얘기하자면 비가 뭐 애가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 다비도프라는 존재에 대한 뭔가 존경심 하지만 상실감이 들어있는 그런 악장이라고 할 수 있고, 첼로의 선율이 애잔하게 시작하고 바이올린 그리고 피아노로 이어지면서 다시 또 첼로로 돌아오고, 뭔가 이런 순환적인 구조를 두면서 여러분들도 첼로가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살짝 섭섭할 수도 있겠네요. 약간 섭섭할 수도 있는데요. 예,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 생각. 근데 첼로가 시작하고 나서 바로 나오는 바이올린 파트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서운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 근데 피아니스트로서는 제가 이 작품 이렇게 악보 보면서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피아니스트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면 그 정도로 막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할 때 상대적으로 피아노는 조금 단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멜로디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피아노가 한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나옵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현악기들의 그 강렬함과 감동적인 것에 비해서는 그들을 서포트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강하죠. 한 8대2 정도. 7대3 정도. 7대3. 약간의 서운함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바이올린이 섭섭할 줄 알았는데 피아노가 섭섭합니다. 그러니까요. 재밌는데요. 자, 이 곡을 들으면 모르는 분들도 네. 깊은 감동에 빠지면서 눈물 흘린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이 생각합니까? 곡이 뭐 듣는 이들에게 침묵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 침묵의 눈물. 그런 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별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이 곡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아노 트리오는 다른 여느 작품들처럼 사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뭔가 쓸쓸함이라는 독립적인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각각이 그 정서를 바탕으로 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비도프의 어떤 그 부제가 각각의 악장에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설명드렸던 사막장 엘레지아는 정말 슬픔 그리고 고요한 어떤 내면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근데 일악장은 서정적이지만 소나타 형식, 그러니까 조금 더 형식미가 뛰어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서양 음악에서 1, 2, 3, 4악장 중에서 2악장에 조금 발랄한 악장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추모와 뭔가 애도 그리고 침묵의 의미를 담은 음악에 발랄함이 어떻게 들어가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이 악장에서는 다비도프를 위한, 하지만 이 아렌스키가 가졌던 긍정적인 어떤 마음들 그리고 밝은 영향들,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비도프라는 존재에 대한 상실과 경애. 회상이 이제 혼재 있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뭐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이 사막장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네. 이 사막장이 이 피아노 트리오 1번의 어떤 중심이 되는 정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떤 음악이든 뭐 무엇이든 이야기를 할 때 서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서사의 어떤 중심축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음악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대표적인 작품들을 봤을 때 정말로 눈물이 날 것처럼 막 우리들의 감정을 몰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러시아 음악들이 감정적인 소용돌이를 많이 일으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아렌스키의 이 피아노 트리오 1번 사막장 엘레자는 뭔가 이렇게 당장 눈물을 흘릴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막 깊은 슬픔으로 빠지지도 않고, 그냥 이 세 악기가 대화하는 것을 들으면서 뭔가 혼자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 작곡가 나는 지금 어떻지? 그리고 그럼 그 첼리스트는 어떤 사람이었지?
그냥 오늘 나의 하루는 어떤 거지? 그러니까 조금 차분하게 사람을 만들어주는 그런 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픈 악장이지만 뭔가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악장에서는 이제 마무리인 만큼 앞에서 등장했던 주제들을 다 통합해서 곡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주자로서 생각했을 때는 이 1, 2, 3, 4악장을 다 연주하면서 이 4악장에서 뭔가 그 첼리스트 다비도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악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자, 오늘 어떤 연주자의 연주로 감상하게 됩니까? 오늘 보자르 트리오 연주 들려드릴 텐데요. 그 피아노 트리오 중에서 가장 선배님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또 상징적인 단체입니다. 자, 감상 포인트 하나 짚어주시죠. 작곡가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작곡가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유산을 통해서 우리는 음악을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추모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음악이 지금 제가 들으면서는 뭔가 오히려 막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는 말을 잃게 만들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지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감상으로 들으실까를 궁금해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 아렌스키의 이 엘레자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연주가 다 끝난 후에 박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음악이 끝났구나, 뭔가 우리를 침묵하게 만드는 힘, 음악 전반의 그런 슬프지만 참고 있는 느낌, 아니면 그것이 한번 지나간 느낌을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과 상황과 대입해서 들어주시면 오늘 이 아렌스키의 사막장이 굉장히 특별하게 들리실 것 같습니다. 자, 감상해 보겠습니다. 아렌스키의 피아노 트리오 1번 D단조 작품으로 32 사막장 엘레지아 아다지오를 보자르 트리오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아렌스키의 피아노 트리오 1번 D단조 작품으로 32 사막장 엘레지아 아다지오를 보자르 트리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아렌스키 피아노 트리오 제1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실내악 팬들이 꽤 있잖아요. 많으시죠. 예, 실내악 이 음악이 사랑받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들으신 아렌스키 엘레지아처럼 악기들의 어떤 정말 세 명이 앉아서 대화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편안하게 하는 그런 대화도 있지만, 사실 음악이라는 것은 뭔가 앙상블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사람 다 시인일 수도 있고, 한 명은 시인이고 한 명은 소설가, 한 명은 극작가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대화가 굉장히 다듬어지고 조율된 대화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앙상블의 합을 듣는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클래식에 여러 정수가 있지만 실내악을 보면 언어를 뛰어넘는 클래식의 정수가 아닌가. 그럼요. 여러분, 그 정경 교수님 하신 말씀처럼 이 클래식 음악은 그러니까 언어로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종종 가끔 느끼거든요. 네. 이 기악하시는 분들이나 오케스트라 분들이 네. 이 성악가들이 항상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 너희들보다 우리 음악이 더 높은 수준이야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진 않지만 저는 그걸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요? 예. 여러 가지 눈빛이라든가. 저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으로서 근데 오늘 이 아렌스키 어떤 말들이 막 들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이 트리오를 들으면서 네. 저는 그분들이 그런 생각하시는 게 좀 이해가 되고. 저도 이번에 클래식 음악 축제를 기획하면서 그 실내악을 중심으로 많이 가려고 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걸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매력에 빠지기 어렵지만 또 가장 쉬운 장르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실내악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분명히 처음에는 초입이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네,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매력에 빠지시면 헤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또 아름다우니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는 어떤 작곡가입니까? 다음 주도 이제 좀 감동적인 무드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러시안 작곡가 아, 편향돼 있어요 보니까. 는 아니고요. 아니 저 사실 러시안 걸렸네. 하려고 했어요. 네. 사실 스트라빈스키 한번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스트라빈스키 가지 않고 다른 이제 독일 작곡가로 준비했습니다. 아, 제가 이제 계속 러시아면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독일로 살짝 빠지는 것 같은데. 급선회한 것은 아니고 독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네, 몸 조심하시고. 네,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